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계곡의 기와집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고등학교 동창 친구 5명과 함께 강원도 계곡으로 여행을 갔을 때의 이야기야. 그 계곡은 주변에 사람도 거의 없고 물이 깊지 않아 놀기에 딱 좋은 장소였지. 근처 민박집에 방을 잡았는데 그 민박집 주인 할머니는 인상이 좋고 말도 잘하셨어. 우리도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했지.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밤에는 절대로 계곡에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어. 할머니 말씀으론 예전부터 이 계곡에서 남자들만 유독 많이 익사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마을에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남아있다고 하셨어. 여자는 물에 빠져도 하루 쪽으로 떠내려오지만 남자는 그대로 실종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지. 우리는 익사사고 이야기를 종종 들어봤기에 그냥 옛날 미신이나 옛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넘겼어. 그 후 우리는 계곡에서 수영하고 고기를 구워 먹으며 신나게 놀았어. 해가 지고 맥주를 마시며 놀다가 한 친구가 물에 들어가 숨 오래 참기 내기를 하자고 했어. 지는 사람이 담배에 한 갑씩 돌리는 걸로 말이야. 다들 흔쾌히 응했고 우리는 아무 망설임 없이 계곡으로 뛰어들었어. 나는 물이 너무 차가워서 30초쯤 버티다 바로 나왔어. 그런데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지. 한 친구가 멀리 떠내려가 깊은 물속에 가만히 떠 있었어. 물이 새지도 않았는데 머리만 내놓은 채 아무 움직임도 없이 있었지. 친구들이 빨리 나오라고 소리쳤지만 그 친구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반응이 없었어. 그러다 갑자기 물속으로 쑥 빨려 들어갔어. 처음엔 장난인가 싶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 해병대 출신 친구가 바로 물에 뛰어들어 그 친구를 구해냈어. 물에 빠졌던 친구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 119를 부른 뒤 군대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다행히 친구가 의식을 되찾았지. 소방대원이 도착해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짐을 챙기러 민박집으로 돌아왔지. 짐을 챙기며 친구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봤어. 한참 말이 없던 친구는 마침내 입을 열었지. 물속으로 잠수하려고 들어갔는데 어디선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귓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어. 그 친구는 그 소리를 따라가다 물속에서 기와집을 봤다고 했어. 기와집 앞에는 새하얀 소복을 입은 예쁜 여자가 손짓을 하고 있었대. 그 여자가 손짓하는 대로 기와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방 안에는 초점 없는 남자들이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고 했어. 친구는 거기까지만 기억난다고 했고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어. 두 번째 이야기, 심야 드라이브. 어떤 사람이 면허를 따자마자 신이 나서 엄마 차를 몰래 끌고 나와 밤에 친구들과 드라이브를 갔다고 해. 목적지는 동네 근처 산 같은 곳이었는데 그곳은 사고가 잦아 사고 다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었다고 한다. 친구들과 신나게 음악을 들으며 산길을 오르고 있는데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니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조커처럼 입이 찢어지게 웃으며 몇 초 안 되는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자전거를 타고 위에서 내려오고 있었다고 해.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그 광경을 보며 뭐야, 노망난 거 아냐? 라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운전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와 운전자의 눈이 딱 마주쳤고 할아버지는 더 미친 듯이 웃으며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아 차 쪽으로 돌진하기 시작했다. 다들 놀라서 어쩔 줄 몰랐고 초보 운전자인 친구는 당황한 나머지 브레이크를 밟지도 핸들을 돌리지도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해버렸다. 할아버지가 차와 충돌할 순간 웃고 있던 할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사라지더니 마지막 순간에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듯한 얼굴을 했다고 한다. 결국 차가 할아버지와 부딪혔고 운전자는 그제야 브레이크를 밟았다. 모두 놀라서 급히 차에서 내려 할아버지와 자전거를 찾았지만 차에는 흠집조차 없었고 할아버지도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당황한 운전자가 울면서 경찰에 전화했더니 경찰이 출동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할아버지나 자전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한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만약 그때 할아버지를 피하려고 핸들을 돌렸다면 차가 경사면으로 굴러떨어지며 모두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한다. 그 후로 그 운전자는 다시는 심야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기묘한 꼬마. 1년 전쯤 있었던 일이야. 그날 회식이 있어서 술을 좀 마셨어. 시간은 자정을 넘긴 때였던 것 같아.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 지하 3층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도착하자 타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 안이 너무 서늘했어. 8월 한창 더울 때였는데도 그 안은 이상하게 차가웠지. 술을 마셔 몸에 열이 오른 나는 그 서늘함을 확실히 느꼈고, 지하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올라와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16층 버튼을 눌렀어. 엘리베이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지. 그러다 5층에 멈춰서 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없었어. 뭐지? 하는 마음에 닫힌 버튼을 눌러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6층에서 또 멈춘 거야. 이번에도 아무도 없었지. 누가 장난치는 것 같아 짜증이 나서 닫힌 버튼을 다시 눌렀어. 다음은 7층에서 멈췄는데 나는 결국 엘리베이터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소리를 질렀어. 장난치지 마. 하지만 아무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어.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만 누군가의 장난일 거라 생각하며 올라가는데 8층에서 또 문이 열리는 거야. 이번에는 문 앞에 한 꼬마 아이가 서 있었어. 7살 정도로 보였는데 그 시간에 부모도 없이 혼자 있는 게 이상했지. 꼬마야, 난 타니?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었어. 나는 닫힌 버튼을 눌렀는데 아이가 갑자기 다시 문을 열었어. 탈 거면 얼른 타. 말했지만 꼬마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서 있었어. 아까부터 장난친 게 너구나. 이거 CCTV에 다 녹화돼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혼난다. 그러자 꼬마가 나를 빤히 쳐다보며 조그맣게 말했어. 엄마가 타면 탈 거예요.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이의 엄마 같은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 그 목소리가 너무 어두워 기분이 나빠졌고, 나는 여러 번 닫힌 버튼을 눌러 겨우 문을 닫았어.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11층쯤 올랐을 때 조명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어. 나는 천장을 올려다봤는데 조명을 덮고 있는 플라스틱 판에 얼룩이 생기더니 점점 커지더라. 얼룩은 손바닥 모양으로 변했고 그 순간 엘리베이터 안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너무 무서워 14층에 멈추고 문이 열리자마자 뛰쳐나갔어. 그런데 문 앞에는 아까 그 꼬마 아이가 서 있었고 이번에는 입이 찢어질 듯 웃으면서 말했어. 이제 엄마 왔으니까 저도 탈래요. 너무 무서워 비상계단으로 도망쳤어. 하지만 계단의 센서등이 내가 가는 속도보다 훨씬 앞서 켜지는 거야. 마치 누군가 나보다 앞서 가는 것처럼. 겨우 16층에 도착했는데 우리 집 문 앞에는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여자와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있는 그 아이가 서 있었어. 그 순간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 지금 집에 들어가면 안 돼. 나는 다시 계단을 달려 내려가 현관을 지나 경비실로 뛰어들어갔어. 하지만 경비실에는 아무도 없었지. 관리실 창문을 통해 현관을 바라봤는데 그 여자와 아이가 현관 밖에서 나를 죽일 듯 노려보고 있었어. 그때 경비 아저씨가 돌아왔고 내 이야기를 듣고는 헛것을 본 거라고 하시더라. 결국 아저씨가 데려다 주셔서 겨우 집에 들어갔는데 와이프가 집안 불을 다 켜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와이프는 자고 있는데 누군가 벨을 눌렀다며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인터폰을 봤더니 괴상한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고 했어. 그 얼굴이 너무 기괴해 도저히 산 사람 같지 않았다고 하더라. 다음 날 와이프와 함께 경비실에서 CCTV를 확인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혼자 버튼을 누르고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며 소리치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 현관 CCTV에도 달려나오는 나만 보였고 아무도 없었어. 경비 아저씨는 헛것을 본 거라고 했지만 그렇다면 와이프가 본 건 뭐였을까? 그날 이후 나는 절대 밤늦게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지 않아. 네 번째 이야기, 시나이 터널과 붉은 원피스의 여인. 대만 타이베이 시내에서 외곽에 위치한 목책 지역으로 가는 길에는 약 80m 길이의 시나이 터널이 있어. 이 터널은 입구에 화자어치 있고 터널 위로 수많은 묘지가 있어 기이한 분위기를 풍겨. 그런 환경 때문인지 소문도 많고 택시 기사들조차 야간에는 그 터널을 지나기를 꺼려해. 이 이야기는 그 터널에서 실제로 기이한 경험을 했던 내 친구 쯔종의 이야기야. 우린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어느 날 늦게까지 인력자원관리 팀 프로젝트로 강의실에서 토론을 했어. 쯔종은 평소 고집이 강해서 이날도 끝까지 자기 주장을 고집했지. 난 그런 토론을 싫어했기에 동기들의 불만을 뒤로하고 먼저 강의실을 나왔어. 마침 오토바이도 수리 중이어서 지혜인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다음 날 강의 시간에 쯔종이 보이지 않는 거야. 걱정이 돼서 전화를 걸었더니 쯔종의 어머니가 대신 받으셨어. 쯔종이 시나이 터널에서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야. 서둘러 병원에 도착해 쯔종을 보니 큰 부상은 아니었어. 왼쪽 어깨부터 발등까지 화상을 입었지만 심각해 보이진 않았지. 그런데 문제는 쯔종의 정신 상태였어. 나를 보고도 멍한 표정으로 아무런 말이 없었지.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 어제 토론 때 흥분해서 빡빡 우기더니 꼴이 뭐냐? 그제야 쯔종이 입을 열었어. 나 귀신 봤어. 뭐? 귀신을 봤다고. 쯔종은 그날 밤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토론이 끝난 게 밤 12시 반쯤이었고 서둘러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시나이 터널에 들어섰대. 터널에는 차 한 대 없었는데 앞에 한 여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었대. 여자는 얇고 하늘거리는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헬멧을 쓰지 않은 채 긴 머리를 나풀거리며 달렸대. 쯔종은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속력을 냈는데 여자의 머리카락이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이상하게 흔들리더래. 더 이상한 건 아무리 속력을 내도 그 여자와의 거리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는 거야. 게다가 터널의 끝도 보이지 않아서 점점 공포가 밀려왔대. 반대편으로 돌아가려 뒤를 봤더니 터널 입구가 그대로 보였대. 한참을 달린 줄 알았는데 말이야. 다시 앞을 보니 그 여자의 목이 서서히 180도로 돌아 자신을 바라보더래. 그리고는 뚝 소리와 함께 여자의 목이 떨어져 몇 번 튕기며 쯔종의 품으로 들어왔대. 비명을 지르며 오토바이를 왼쪽으로 틀다가 도로에 미끄러졌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전에 교수님께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 20년 전 지방에서 올라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이 집에서 불이 나 가족이 모두 죽자 견디지 못하고 터널 위 묘지산에서 목을 매 자살했대.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아서 시체는 썩어 들어갔고 발견 당시에는 목이 떨어진 채였다고 해. 경찰이 조사하던 중 그 여학생의 머리는 터널 입구까지 굴러 내려갔다고 들었어. 5번째 이야기, 운동장에서 마주한 기묘한 여인. 이건 내가 중학생 때 겪은 일이야. 내가 다니던 중학교는 집과 가까워서 처음 입학했을 때 전혀 낯설지 않았어. 누구나 그렇듯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지. 그런데 2학년이 되었을 때 친구들 사이에서 학교 괴담이 돌기 시작했어. 우리 학교 귀신 이야기는 조금 특이했어. 보통 남자 중학교라면 체력장을 하다 죽은 선배가 한밤중에 운동장을 계속 뛴다거나 방송부 일을 하다가 죽은 선배가 유리창 너머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흔하잖아. 그런데 우리 학교 괴담은 여자 귀신이 나온다는 거였어. 남자 학교에 여자 귀신이라니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우리 학교가 공동묘지토였다는 소문도 믿기 어려웠어. 왜냐하면 학교가 시내 한복판에 있었거든. 그러다 그해 여름이었어. 친구들과 몰래 술을 마시기로 하고 학교 정문에서 만나자고 했어. 약속 시간이 되기 전에 조금 일찍 집을 나섰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따라 이상한 기분이 들긴 했어. 어쨌든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학교 정문을 지나 운동장 쪽으로 걸어갔어. 그런데 운동장 귀퉁이에 누군가 있는 게 보였어. 철봉에 배를 대고 운동을 하고 있길래 친구가 나를 기다리다가 심심해서 철봉에서 놀고 있는 줄 알았지. 친구라고 생각하며 가까이 갔는데 뭔가 이상했어. 처음에 뭐가 이상한지 몰랐는데 걸어가면서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여학생이었어. 긴 생머리를 한 여자가 철봉에서 천천히 돌고 있었어. 그런데 소름이 돋았던 건 여자가 그렇게 천천히 도는데도 머리카락이 땅에 닿지 않고 등에 고정된 것처럼 딱 붙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제일 무서웠던 건 그 철봉이 2m 정도 되는 높이였는데 여자가 철봉을 돌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땅에 닿지 않을 만큼 키가 컸다는 거였어. 나는 너무 놀라 도망도 못 가고 얼어붙어 있었어. 그때 여자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어.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하지도 않았고 듣고 싶지도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절규했어. 그 소리에 놀라 얼어붙었던 몸이 풀리면서 나는 울면서 집으로 도망쳤어. 그 일이 있은 후 한동안 학교도 못 갔고 시간이 지나서도 항상 친구들과 함께 다녔어. 6번째 이야기, 백미러 속 환영. 지난달 내가 겪은 일이야. 그날 나는 낮에 혼자 차를 몰고 있었어. 피자형 교차로에서 신호에 걸려 멈췄고 지루한 마음에 주위를 두리번거렸지. 그러다 문득 룸미러에 비친 내 뒤편 차량이 눈에 들어왔어. 외건이 내 차 뒤에 멈춰 있었고
운전석에는 남자가 앉아 있었지. 별다를 것 없이 지나치려던 순간 조수석에 앉은 사람에게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 붉은 옷을 입은 긴 머리의 여자가 조수석에 있었는데 뭔가 묘하게 이상했지. 그 여자의 머리 위치가 운전석 남성의 어깨쯤에 있었어. 성인 여성이라면 앉았을 때 머리 높이가 남자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텐데 이 여자는 지나치게 낮았지. 마치 몸이 비정상적으로 작거나 뭔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말이야. 게다가 여자의 눈매는 기이하게 치켜 올라가 있었어. 마치 차갑게 무언가를 강하게 노려보는 듯했지. 백미러로 보는데도 그 섬뜩함이 내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어. 차가 흔들리는 건지 내가 떨고 있는 건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지. 그때 신호가 바뀌었고 나는 재빨리 엑셀을 밟아 좌회전을 했어. 하지만 미련이 남아 백미러를 다시 한번 보았을 때 외건은 그대로 직진하고 있었어.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지. 외건은 아찔한 속도로 앞에 있는 벽에 그대로 충돌해버렸어. 나는 황급히 차를 세우고 외건 쪽으로 달려갔어. 다른 차량에서도 사람들이 내려오며 외건으로 몰려들었지. 그리고 운전석을 들여다본 순간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어. 차 안에는 단 한 사람만 타고 있었거든. 붉은 옷을 입은 긴 머리의 여자였어. 조수석에는 아무도 없었지. 나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어. 백미러로 본 남자는 어디로 간 걸까? 그 남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 귀신이었던 걸까? 하지만 가장 끔찍한 사실은 그제야 깨달았어. 여자가 입고 있던 붉은 옷은 원래 하얀 옷이었다는 거야. 그 옷이 피에 젖어 붉게 변한 것이었어. 나는 도대체 거울을 통해 무엇을 본 걸까? 7번째 이야기, 테디베어. 몇 년 전까지 살던 아파트에서 있었던 이야기야. 공동 쓰레기장에 파란 리본을 맨 테디베어가 버려져 있었어. 조금 더럽기는 했지만 상태가 괜찮아서 세탁만 하면 들고 다녀도 문제가 없을 정도였지. 꽤 귀여운 인형이 아까웠지만 그냥 지나쳐 출근했어. 그리고 일주일 후 똑같이 더러운 상태의 테디베어가 다시 버려져 있었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딱히 신경 쓰지 않고 또 지나쳤지. 그런데 그 후 며칠 간격으로 아파트 곳곳에서 같은 테디베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계단과 층계참, 난간과 현관 앞, 심지어 집들의 베란다에도 그 테디베어가 갑자기 나타났어. 가장 소름 끼쳤던 건 어느 날 현관문 안에 그 테디베어가 들어와 있었을 때였어. 투입구는 10cm도 안 되는 크기였고 집안 문은 잠겨 있었기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았어. 주민들은 관리인을 의심했지만 관리인은 방 여벌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어. 그 외에도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어. 테디베어 옆에 먹다 남은 쿠키가 놓여있거나 현관문 옆 화단에 놓여있던 테디베어가 꽃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도 목격됐어. 지금 생각해보면 마치 테디베어가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주민들은 계속 테디베어를 버리려고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인형은 다시 아파트의 랜덤한 곳에 나타났지. 결국 어느 날부턴가 아무도 그 테디베어에 손을 대지 않게 됐어. 표면이 축축해지더니 시체 썩는 냄새 같은 악취가 나기 시작했고 인형이 부드럽고 이상한 질감을 가지고 있어 만지기조차 꺼려졌기 때문이었지. 경찰에 여러 번 신고했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 결국 주민회의 끝에 테디베어를 발견하면 각자 알아서 내다버리기로 했어. 나에게도 당연히 찾아왔지. 다음 날이 타는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라 쓰레기 봉투에 넣어 두었어.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그 테디베어가 현관 앞에 떡하니 앉아 있는 거야. 사람이 한 짓이라면 대체 왜 그런 일을 한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 이 일은 기분 나쁨이 극에 달하는 경험이었지. 오늘 아침에 스쳐 지나갔던 어린아이가 봉제 인형 키홀더를 들고 있는 걸 보고 문득 그때의 소름 돋는 체험이 떠올랐어. 8번째 이야기, 친구와 함께 들어간 맨션의 비밀. 이 이야기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에 겪은 일이다. 당시 나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은 K, T, R까지 여자아이 4명이었다. 우리 넷은 2학년과 3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자리가 가까워 친해지게 되었다. 4학년 때 K와 T는 다른 반으로 가게 되었지만 쉬는 시간마다 복도에서 만나 놀곤 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우리는 복도에 모여 오늘은 뭘 하면 옳지 의논하고 있었다. 그때 K가 창문 너머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높은 맨션 가보지 않을래? 아직 가본 적 없잖아. 그 맨션은 15층짜리로
우리 마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 당시에는 주민이 아니어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기에 우리도 종종 여러 맨션에 놀러 다녔다. 하지만 그 맨션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많은 사람이 없던 곳이었다. K의 말을 듣고 알이 갑자기 말했다. 거긴 안 돼. K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왜? 그러자 알이 대답했다. 부모님이 거기 가지 말라고 하셨어. 나는 신경이 쓰여 친구들을 부추기기 시작했다. 뭐야, 그냥 가보자. 괜히 신경 쓰이잖아. 그러자 알은 난 먼저 갈게. 미안해. 라고 말하고 먼저 가버렸다. T도 알을 걱정했기에 결국 나와 K만 맨션에 가기로 했다. 학교에서 맨션까지는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더운 날씨 속에서 도착할 무렵 우리는 이미 지쳐 있었다. 비가 내렸다가 그친 탓에 아스팔트와 빗물이 섞인 특유의 냄새가 주변에 자욱했다. 맨션에서는 보통 계단을 이용해 꼭대기층까지 올라갔지만 그날은 지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로 했다. K도 너무 힘들어 보여 잠시 로비에 앉아 쉬기로 했다. 10분쯤 학교 이야기며 잡담을 나누던 중 두 개 중 하나의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왔다. 문이 열렸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때 나는 엘리베이터 바닥에 가지런히 놓인 새빨간 구두를 발견했다.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K에게 구두를 보여주려고 불렀지만 K가 다가왔을 때 구두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이상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엘리베이터는 특정 층에만 서는 구조라 우리는 14층에서 내려 계단을 이용해 15층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엘리베이터가 5층을 지나가던 순간 유리창 너머로 그 빨간 구두가 다시 보였다. 나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아까 그 구두다. 하지만 K는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걱정이 되어 8층의 버튼을 눌렀다. 5층으로 내려가 구두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K에게는 먼저 위에서 기다려 라고 말하고 8층에서 내렸다. 8층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나는 7층과 6층을 차례로 내려가며 구두를 찾았지만 아무 흔적도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5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의 호출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해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그 새빨간 구두가 엘리베이터 안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구두는 기묘할 정도로 붉고 반짝였다. 사람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기가 너무 무서웠다. 하지만 K가 위에서 기다리고 있을 생각에 나는 계단을 이용해 15층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어떻게든 빨리 K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초조해졌다. 드디어 15층에 도착했지만 K는 보이지 않았다. 혹시 화가 나서 먼저 돌아간 걸까 싶어 큰 소리로 외쳤다. 어디 있어? 내 목소리가 맨션 안에 메아리 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나는 점점 불안해졌고 이 맨션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14층으로 내려가 엘리베이터에 탔다. 다행히 이번에는 빨간 구두가 보이지 않았다. 1층 버튼을 누르고 두려움에 눈을 감고 기도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지만 나는 눈을 뜨지 못했다. 그때 남자 어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초등학생 같습니다. 눈을 떠보니 경찰관 2명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 명은 무전기에 말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나에게 물었다. 왜 여기 있었니? 나는 안도감에 경찰관에게 안기며 통곡했다.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말했다. 저 말고 K도 같이 왔어요. 경찰관들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파래졌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경찰관들은 K를 찾기 위해 출동한 것이었다. CCTV에는 나와 K가 맨션에 들어가는 모습만 찍혀 있었지만 K가 나오는 장면은 없었다. 나는 여러 차례 신문을 받았지만 결국 사건은 사고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나는 확실히 보았다. 기묘할 정도로 가지런히 놓여있던 새빨간 구두를 3번이나. K는 정말 단순 사고로 죽은 것일까? 9번째 이야기. 실종된 친구의 수수께끼. 대학교 4학년 11월 A의 취직이 겨우 확정되었어. 작은 회사라고 했지만 어쨌든 취직은 축하할 일이었지. 그리고 친구들의 진로가 모두 정해진 것을 기념해 1월에다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어. A가 처음 제안한 여행 계획은 도쿄에서 출발해 동해안을 따라 아오모리까지 올라가는 여정이었어. 나와 C는 교대로 운전을 하고
A와 B, D가 렌터카와 기름값을 부담하기로 했지. 이렇게 해서 5명이 떠나는 여행이 계획되었어.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2주 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B와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거야.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집에 가도 아무도 없었어. 주변 친구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아무도 B의 행방을 알지 못했어. 그리고 여행 출발 5일 전 협의를 위해 우리가 모였는데 그날 A와 D의 태도도 어딘가 이상했어. 우리는 결국 출발 3일 전까지도 B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여행을 취소하기로 했어. 그런데 A와 D는 여행을 무조건 취소해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했지. 그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져 나는 C와 함께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 B의 실종에 A와 D가 관련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 우리는 그 길로 B의 집을 찾아갔어. 하지만 B는 여전히 없었고 집주인과 통화해보니 B라는 사람은 그곳에 산 적이 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 그 방은 한 달 전부터 비어 있어요. 우리는 A와 D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어. 출발 3일 전 나는 숙소의 예약을 취소하려고 전화했어. 그런데 세 곳의 숙소 모두 이미 예약이 취소된 상태였어. 일주일 전 B라고 자칭하는 남자가 취소 전화를 했다는 거였지. 나는 직감적으로 그 사람이 B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아마도 A나 D 중 하나일 것 같았지. 나는 C와 상의한 후 A에게 일부러 미끼를 던졌어. 취소 전화를 한 곳씩 나눠서 하자. 그런데 A는 취소 전화는 내가 할게 라며 강하게 나왔어. 이 일로 우리는 A와 D가 B의 실종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어. 다음 날 A가 B가 돌아왔다며 연락해왔어. 하지만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만난 B는 우리가 알던 B가 아니었어. 완전히 다른 사람의 얼굴이었지. A와 D는 그가 B라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믿을 수 없었어. 그 사람은 묻지도 않았는데 아르바이트 때문에 연락을 못했다며 사라진 이유를 설명했어.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지. 내일 여행은 가는 거지. 그 순간 나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어. A는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 사실 숙소 예약을 취소하지 않았거든. 이미 취소된 걸 알고 있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거야. 나는 C와 함께 그들의 뒤를 밟아 주차장까지 따라갔어. 그들은 거기서 차를 몰고 사라졌지. 그 후 나는 바로 이사를 결심했어. 이사 날 집에 들어가 보니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이 남아 있었어. 대학교 졸업까지의 A와 D 그리고 B와의 연락은 끊긴 채 시간이 흘렀어. 1년이 지나고 C가 나를 찾아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 B의 집에 살았던 사람이 사실 1년 전에 사망했었다는 거였어.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던 B였는지도 몰라. 그날 밤 우리를 찾아왔던 B라는 남자의 얼굴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아. 10번째 이야기, 도카쿠시산. 고등학교 시절 선배에게 들은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당시 몸이 약한 한 학생이 무슨 이유인지 등산부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등산부는 부원이 고작 5명 뿐이었고 신입 부원까지 모두 2학년이었습니다. 신입 부원이 들어온 것은 부원들에게 무척 반가운 일이었고 그렇게 6명은 곧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함께 다녔고 쉬는 날이면 전원이 함께 등산을 즐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몸이 약했던 신입 부원이 갑자기 몸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등산부의 나머지 5명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 그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에는 신입 부원의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옆에 있어주게. 아들도 기뻐할 거야. 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부탁했습니다. 그리하여 5명은 천천히 그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친구의 머리맡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언제라도 함께할게. 아파서 누워있던 친구는 그 말을 듣고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사이가 좋았던 5명도 서서히 만나는 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고3이 되면서 수험 공부에 바빠지자 그들은 점점 세상을 떠난 친구의 기억에서 멀어졌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등산부 부원 모두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도카쿠시라는 산에 오르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카쿠시는 그들이 사는 곳에서 조금 먼 지역에 있었지만 졸업을 앞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해 모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길이라 할 만한 길도 없는 산이었고 해가 저물어 더 이상 오르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노숙을 하며 다음 날 아침에 하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 여름방학을 추억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어둠이 완전히 깔린 후 누군가가 추억을 남기겠다며 일회용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큰 소리로 위치를 알려준 후 그쪽을 향해 플래시를 터뜨려가며 겨우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서로를 찍어주었고 마지막에는 모두 어깨동무를 하고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산을 내려오던 중 벼랑에서 떨어져 모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에 수색대가 그들의 시신을 발견했지만 수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수색대는 유품만 챙겨왔는데 그 중에는 일회용 카메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현상한 결과 5명이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단체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작년에 세상을 떠난 신입 부원이 웃으며 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11번째 이야기, 엘리베이터 너머의 정적과 공포. 나는 고속도로변의 맨션에 살았고 6층에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엘리베이터를 탔어.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무서워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게 되었어. 지금도 나는 어디를 가든 계단으로만 다녀. 그 일은 대학교 강의가 없던 어느 평일 오후였어. 나는 편의점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지. 엘리베이터는 8층에 멈춰 있었고 누군가 타고 내리는 것 같았어. 곧 문이 열리자 중년의 아줌마가 타고 있었어. 나는 가볍게 인사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1층 버튼은 이미 눌려 있었어. 4층에서 한번 멈추더니 택배기사가 탔지. 우리는 모두 1층으로 향하고 있었어.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갑자기 3층과 2층 사이에서 멈춰버렸어. 순간 무게가 느껴지며 모두 서로를 쳐다봤지. 우리는 곧 고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전은 아니었어. 엘리베이터 조명은 여전히 밝게 켜져 있었거든. 택배기사가 도움 버튼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어. 그때 느껴진 막연한 불안과 초조함은 생각보다 더 무거웠지. 몇 분이 흐른 후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 아줌마가 놀라 소리를 질렀고 나도 깜짝 놀랐지.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 1층으로 내려가야 할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고 있었거든. 4층, 5층, 6층을 지나 7층에서 멈췄어. 문이 열리자 나는 멍하니 문 너머를 바라봤지. 7층처럼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매우 어두웠어. 전등이 하나도 켜져 있지 않았고 복도는 나무기였어. 더 이상한 것은 엘리베이터 안은 여전히 밝았다는 거야. 정전이 아닐 거라는 걸 직감했지. 나는 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어.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지금은 오후였거든. 태양도 구름도 없는 새빨간 하늘이었어. 땅을 내려다보니 주변에는 아무 불빛도 없었어. 고속도로의 소음도 사라진 상태였고 움직이는 것조차 없는 정적이 감돌았어. 나는 그 풍경에서 생명이나 일상의 흔적을 전혀 느낄 수 없었어. 유일한 색이라면 붉게 물든 하늘뿐이었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진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고 했어. 결국 나는 엘리베이터 안에 남아 1층으로 내려왔어. 다행히 1층에 도착하자 익숙한 소리와 사람들의 움직임이 들려왔어. 평소와 다름없는 1층 풍경이었지. 나는 안도하며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왔어. 하지만 아까 내린 아줌마와 택배기사가 계속 신경 쓰였어. 그래서 나는 계단에서 그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렸지. 하지만 15분이 지나도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어. 이쯤 되자 나는 무서워졌고 그 자리를 서둘러 떠났어. 그날 이후 나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게 되었어. 지금은 다른 맨션으로 이사했지만 어디를 가든 계단만 이용해. 엘리베이터는 언제나 다른 세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계단은 건물에 붙어 있지만 엘리베이터는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믿고 있어. 나는 여전히 그날의 엘리베이터가 이 세계로 향하는 문이 열렸던 순간이었다고 확신해.